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남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조선족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밀수나 친척 방문으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남한에 갔다 와서 우리가 부자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북한 당국이 이 사람의 언어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시 북한에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봤는데 거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짐작을 하죠. 아, 저게 남조선을 얘기하는 거구나. 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오지에서 온 아오지 누나 주은주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 초대받은 곳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더 감사하고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한 내에서 한국에 대한 소문이나 인식은 어땠나요? 저희는 사실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남한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아오지 탄강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 궁금한 가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남한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들이 남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남쪽에 대한 소식 자체를 접하는 거를 북한 당국이 철저히 통제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남조선의 남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문이라는 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은 내용들에 의하면 제가 82년생인데 89년도, 그러니까 7살, 8살 때부터 남쪽에 대한 소식을 듣긴 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캔으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캔을 보는 게 굉장히 몇 년에 하나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캔이라는 것 자체가 부자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캔으로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거는 진짜 생활 수준이 이렇게 상상이 안 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한 출신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남한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남조선 생활이라고 해서 TV로 방영을 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그 시위를 하는 군중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진압을 하는 경찰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저 시위를 한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진압을 하는 사람들이 잔인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옷을 먼저 봤습니다. 네, 옷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건물들, 주변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아오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활 수준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동네가 남한 출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교포 출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일교포 출신들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서 사진이 전달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 가족들 사진이. 그런데 보니까 남한에서 찍은 사진이 온 거예요. 제일동포 중에 민단계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일동포는 북한 쪽에 가 있는 게 조청년이고, 그리고 남한 쪽에서 후원해 주는 곳이 민단계인데, 그 민단계 쪽에서 가족 중에 한 분이 남한에 있고, 그 남한에 있는 가족의 사진을 받아서 제일교포이신 분이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사진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정원이 있는 마당이었어요. 마당에서 이렇게 두 중년의 부부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동남아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 꽃이라든지 나무들이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만으로도 저기는 동화와 같은 나라, 이런 상상이 계속 있은 거죠, 남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거기는 정말 좋은 곳일 거야 라는 동경, 희망 이런 게 막 섞었던 게 남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남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은요, 그 조선족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밀수나 아니면 친척 방문으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남한에 갔다 와서 우리가 부자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북한 당국이 이 사람의 언어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시 북한에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봤는데 거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짐작을 하죠. 아, 저게 남조선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들어서부터 탈북하기 전까지 남한은 굉장히 잘 사는, 그러니까 일본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 수준의 성장의 원인은 미국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식민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다라는 정도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와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근데 탈북은 사실 잘 사는 남한에 대한 제 동경하고는 완전히 무관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탈북자들 대부분이 남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먼저 뭐 형제 자매가 가신 분들이 혹은 친구나 뭐 지인들이 가서 남한에 대한 소식을 북한에 전해줘요. 그리고 너 탈북해라. 이렇게 해서 탈북하는 경로가 많은데 저는 그런 소식을 전혀 접할 수 없었고요. 중국에 와서도 1년까지도 한국에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가졌어요. 왜냐면은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국경을 넘는 즉시. 그런데 배신을 하더라도 남조선에 가서 반역자가 되면서까지 배신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은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간 거는 내가 배고파서 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요. 조국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나의 나라가 내가 배고파서 간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뭔가 정치적인 성향까지 바꾸면서 전향을 해서 남한에 가는 거는 반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는 날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게 2002년 5월 29일 밤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발적으로 넘었고요. 그래서 어느 채널에서는 제가 5분 안에 결심했다고 했는데요. 진짜 그럴 정도로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간다거나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 할 거라거나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해서 다른 나라인 어디로 가겠다는 이런 계획 전혀 없었고요. 그날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장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중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 사람들한테는 범죄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 국가보위부라고 하죠. 보위지도원이라는 감시하는 분한테 쫓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날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해서 그걸 잡히지 않고 피했거든요. 뭐 나무 밑에도 숨었고 그래서 그 발 아래 막 보이지도 발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발각되지 않고 겨우 살아난 그런 날을 정말 정말 극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너무 사람이 넋이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 못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만강 인접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야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강을 내려다보는데 저 강을 딱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멀리서 보니까. 왜냐면 그 강 중간에 이렇게 모래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지하기로 중간에 모래섬이 있는 강이니까 물이 깊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보위부에 쫓기고 그 감시당하고 추적하던 가정이면은 내 집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화형을 산다든지 구류소라고 하죠. 뭐 강제 노동을 한다든지 단련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니다. 내가 그거를 돈을 조금 주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죄를 지은 거 중국까지 갔다 오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들도 다 중국에서 돈 벌어 온다는데 나도 좀 벌어다가 단련대에 가든 뭐 노동교화소를 가든 돈을 좀 쓰고 그러면 좀 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내려가겠다고 그 강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접근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는 아예 철조망에 오모라고 하죠. 군인들이 몸을 숨겨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점호 같은 걸 아예 팠대요. 그리고 그 밑에는 모닥판을 깔았기 때문에 못으로 된 떨어지면서 그냥 못에 발이 찍혀서 죽게 이렇게 사방 2m씩 이렇게 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탈출이 어려운데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없었어요. 철조망도 없었고. 그래서 그 두만강의 진입이
그나마 용이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중무장을 한 군인이 그 두만강에 서 있었고 그들은 언제든지 실탄을 사격할 수 있고 실탄에 맞아서 숨진 탈북민들도 많고요. 제가 그때 살아남았던 이유는 하나 딱 강이 물이 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강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탈북 루트가 되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5월 말일이니까 물이 거의 녹았을 때예요. 그리고 물 흐르는 때는 거기에 들어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3개 국경이 합쳐져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동해와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제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강폭이 300m, 수심이 7m 이렇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허리까지 오는 물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도 발각되기 직전의 순간을 겨우 또 너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고향 쪽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발각돼서 그냥 월경자라고 해요. 비법 월경자라고 북한에서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은 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중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수영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수영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물에서 조금씩 뜨는 정도? 요 정도였었는데 전 사실 그 물에 딱 뛰어드는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수심이 7m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7m니까 저는 늘 발이 땅에 닿는 물에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딱 떨어지는 순간 막 물살에 휘감겨 내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어 못 나면은 밑에 막 바위돌이 굴러 내려간대요. 그 물살에. 거기 치여서 죽는 거죠. 예전에도 그 국경 지역에 뜬 서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기 그 국경 다리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끝쪽에 그 철조망을 쳤다는 거예요. 물 밑으로. 그래서 왜 그 물 밑으로 철조망을 쳤느냐 하니까 죽은 시신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바다로 가기 전에 거기서 걸려서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소문이 계속 그렇게 도니까 순간 생각했죠.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휩쓸려 내려가다 그 철조망에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살아야 되겠다. 살아서 내가 죽더라도 중국 쪽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메고 갔어요. 가방에는 제 가족 사진도 있었는데 그 가방도 버리고 그런데도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벗고 바지도 벗고 정말 속옷과 팬티와 브래지어 바람으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손과 발을 계속 휘저었더니 좀 거스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닥이 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이었어요. 강 중간. 그런데 순간 잠깐 망설였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진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래섬에서 쉬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가 마라 이런 거를 진짜 잠깐 고민하는데 순간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국경 수비대가 라이터를 강에 비추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감시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비췄으면 저를 봤겠죠. 근데 이 밤에 그 강을 건널 사람은 없으니까 돌리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돌렸었나 봐요. 저를 발견을 못했고 저는 그 환해지는 순간 정말 반사적으로 중국 쪽 물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헤엄을 계속 쳤어요. 머리가 안 나가야지만 안 보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얼마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쪽에 당도한 거죠. 근데 물 수위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중국 쪽은 거의 다 갯벌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진흙탕 물 있잖아요. 그래 갖고 온몸에 진흙탕을 막 헤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보니까 북한 쪽에서 한 9시쯤 출발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그 헤치고 저기서 볼 때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한눈에 딱 보이는데 걸으니깐요. 한 10리 이상은 되는 거리였어요. 10리면 4km거든요. 그러니까 4km 이상 되는 거리였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다 젖은 채로 맨발로 맨손으로 그 가시덤불을 막 헤치면서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한 때가 뭐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막 한 3-4시간 이상을 거기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인 노부부의 도움으로 중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막막해지는 거죠. 저는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넘은 거잖아요. 근데 그 노부부가 그래도 다행히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고 뭐 두 분이 싸우시다가 어쨌든 남편분이 이기신 것 같아요.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수대에 물을 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러운 건 조금 씻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랫목을 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랫목을 내 주셔서 거기서 정말 긴장하잖아요. 근데 너무 긴장하니까 근데 사람이 깜빡 잠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깨어서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는 중국인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선족 아저씨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아저씨가 와서 어디서 왔냐고. 근데 보면은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에서 왔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고. 근데 어디를 갈 건지 지금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 아저씨 말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국경수비대가 중국 국경수비대가 매일 집을 불시 검문한대요. 그래서 탈북민을 보호해 주는 집이 있으면은 처벌받을 뿐더러 우리도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니 "너는 여기서 못 있는다. 빨리 저기 중국 대륙 쪽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밥을 이렇게 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을 처음 봤을 땐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옷을 기운 옷을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도 못 살긴 했지만 그래도 막 팬티를 기어 입는다는 정도까지는 저희도 안 했었는데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중국에 잘못 왔나? 중국이 굉장히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좀 전날 밤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양푼 같은 데다가 쌀밥을 그냥 이만큼 떠 온 거예요. 그리고 막 걔도 진짜 쌀밥을 먹고 계란탕 있잖아요. 이 삶은 계란 우리는 막 1 년에 한 알도 못 먹었었는데 그런 걸 막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막 먹고 그때 좀 밥이 막 모래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긴장하니까. 그래서 먹고 나니까 제 옷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그래서 속옷바람이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옷을 꺼내 주는데 진짜 너무 낡은 옷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낡은 거의 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신발이 또 없잖아요. 맨발로 다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발이 다 찢기고 막 피 상처 나고 이랬는데 신발을 주시는 거 이렇게 신어 봤는데 정말 우리 버리는 신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제가 한 2-3 일을 걸었는데 발이 다 상처가 생겨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열심히 그 집에서 못 있으니깐요. 산속에서 한 3 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3 일을 보냈는데 생리가 왔어요. 예. 여자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속에서 3일 동안. 그래서 그냥 그 흘러내리는 대로 마르고 또 젖고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몸에서 냄새도 나고 3일 동안 굶고 이러니까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리고 막 벌레도 막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간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그 민가로 내려갔죠. 그래서 처음 민가로 내려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갔어요 진짜 새벽에. 그러니까 밤은 지내고 새벽에 갔는데 민가에 있는 집으로 갔는데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막 강아지가 열심히 짖잖아요. 새벽인데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나왔는데 다행히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요?" 막 이렇게 조선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살았다.' 그래 갖고 밥 좀 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내 처지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서서 막 울었어요 그냥. 할머니 보고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자기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 집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자기 경찰에 오히려 신고할 거라고. 지금도 그 상황 생각하면은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여기에서 나의 스스로 살아남지 않으면은 죽겠구나.' 그리고 그때 처음 그런 생각했어요.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굶어 죽더라도 고향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산속에서 죽는 건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 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큰 길에 나갔죠. 그냥 이 몰골이든 뭐든 상관없이 큰 길에 나가서 막 지나가는 차를 아무거나 세웠어요. 근데 이게 중국인과 북한 사람이 차 세우는 데서도 다른 거 모르시죠? 여기는 다 차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 히치하이킹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요렇게 해요. 이렇게 막 잘 가라는 것처럼 차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 오는 거 막 요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워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젊은 남자 두 분이 타고 있었는데 한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어 가지고 저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금 상황은 이미 상상이 가시죠. 이 다 이렇고 지금 며칠을 생리를 저는 막 오래 하니까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이게 나와서 묻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됐었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방천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중국 원정에 맞은편이 방천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농촌 마을인데 거기서 차를 타고 훈춘이라는 좀 도시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니까 이제야 한글 보이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몰골로 해가지고 상점이라는 곳을 들어갔죠. 상점이라고 써져 있는 곳을.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은 슈퍼마켓 같은 거 아주 작은, 그래서 개인이 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다행히 조선족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처음 발견한 거죠. 딱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저를 어디다 파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움과 억울함 이런 게 좀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죽음의 기로에 있는 한 어린 소녀, 그때 제가 만 19살이었으니까요. 19살의 어린 애를 구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를 팔았죠.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팔리거나 누군가의 도움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오는 과정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이 이어졌고 중국에서 6년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하셨고 가족과의 재회 스토리를 들려주신다면요? 가족과는 아직 재회를 못했고요. 제가 2008년 4월 9일 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중순쯤에 그해 11월 중순이니까 한 6개월, 7개월 후에 어머니랑 처음 통화했거든요. 통화하는 과정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찾았는지. 근데 사실 저는 얼떨결에 그냥 어디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하면 휴대폰을 받아요. 그때 애니콜, 삼성 애니콜이었는데 그 하얀색의 투지폰 이렇게 밀어서 하는 그 폰이었는데 새로운 폰이 처음 생겼잖아요. 예전에 중국에 6년 살아도 휴대폰을 구경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뭐 이렇게 모토로라 이런 건 봤지만 이렇게 미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럼 매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도움이 아니면은 없는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 낯익은 북한 남자의 목소리 있잖아요. 가족 찾겠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이렇게 브로커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번호가 공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랬더니 아니 안 믿고 싶으면 믿지 말래요. 그냥 찾으면 20만 원 주고 못 찾으면 돈 안 주면 된다고. 근데 그 말에 딱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 것까지 합쳐서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어머니와 헤어진 지 7년 만이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궁금했던 가족의 소식이니까 믿자와 본전이지. 뭐 찾으면 돈 주고 안 찾으면 돈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족 주소를 정말 믿지 않으면서 줬어요. 얘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보름 후에 찾았더라고. 보름 후에 찾았다는 거예요. 전화 와서 저쪽에 니네 엄마와 똑같은 상황의 사람을 데려왔는데 중국 번호를 주거든요. 여기다 전화해라. 전화해서 엄마가 만약에 네 엄마가 맞으면 20만 원 주고 아니면 안 줘도 된대요. 소름이 쫙 돋았죠. 그래도 일단 해봤어요. 근데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탈북자 사회에 돌아가는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한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엄마 목소리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인 것도 있었고 엄마랑 통화해 본 건 또 처음이에요. 전화기 너머의 엄마 목소리인데 엄마는 바로 알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막 우는데 나는 지금 엄마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인 척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엄마 뭐 우리 둘이 아는 거 막 물어보는데 엄마는 계속 꺼이꺼이 울면서 답변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되게 마음 아프고 하는데 두부 많이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 두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고기도 없고 계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두부 하나로 그냥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제가 또 두부를 유난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부 먹는지 지금도 두부 거기서 사 먹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이 얘기하면 다 알거든요. 엄마 나 두부 이빨 아플 정도로 먹어.
그러니까 두부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이가 아플 정도로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하는 뭐 웃자는 그런 농담 같은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다음에 엄마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후에 한 10 년은 제가 생활비를 보내줬던 것 같아요. 한 해에 뭐 200만 원 정도 보내주면 됩니다.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 보내주면 옥수수 1톤 산다는 거예요. 그때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그때가 2008 년, 9년 이때니까요. 그래서 그럼 내가 1 년에 1 톤, 옥수수 1 톤은 내가 대주겠다. 그래서 엄마랑 동생 2명 이렇게 해서 3 명을 먹고 사는 거는 내가 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동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돈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니까 보이부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이원들도 자기도 그 뭐 뇌물을 받아야지만 인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액수가 계속 커지는 거죠. 엄마한테 예전엔 100만 원 보내면 됐는데 나중에는 200만 원 보내라, 300만 원 보내라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액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저도 여기서 살기 정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버겁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북한 당국도 철저히 단속을 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자금도 좀 적어진 데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안 오고 있는데 사실 찾으려면은 금방 찾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브로커를 이렇게 수소문하면 어딘가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오지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아오지라고 하는 곳이 북한에서 지금 지명이 경훈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훈군은 또 북한 전역에서도 좀 브로커들이 안 가는 지역이에요. 왜냐면은 감시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은 연결을 안 해 줘요. 자기네는 해산, 해령 이렇게 두만강 근처, 무산 이런 데는 연결을 해 주는데 쪼끔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신에 많이 주면 가거든요. 근데도 지금은 좀 두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찾아서 내가 계속해서 돈을 대줄 수 있는지 그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제가 보내는 돈이 가족에게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의 브로커나 보이부 요원들이 다 나눠 가지고 엄마는 거의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바에는 제가 남을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절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늘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100만 원 없어도 사는데 보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도 '아니야. 내가 고위원이나 그 브로커를 먹여 살릴 만큼 잘 사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재회는 못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초기에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북자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으쌰으쌰해요. '내가 이제는 좋은 땅에 왔으니까 잘 살아야지.' 그리고 와서 인제 1 년, 2 년, 3년 오히려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회에서 나의 위치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는 으쌰으쌰했는데 파리바게트에 처음 취직하겠다고 찾아갔었어요. 직원 구함 이거 있으니까. 그랬는데 가니까 "조선족이냐."고 묻더라고요. 이 억양이 다르니까. 근데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연락을 주겠습니다." 하고 저는 기다렸죠. 연락 오는 줄 알고. 그게 안 된다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그때 좀 되게 제 처지가 파리바게트에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열심히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인제 한 1-2 년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왜냐면은 북한의 가족도 도와줘야 되고 브로커 비용도 갚아야 되고 또 아이들도 근데 그런 게 막 합치면서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막 한 번에 지면서 그다음에 좀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좀 탈북자들 중에 사고를 치시는 분들 보면은 초기에 정착하신 분들 10년 이내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적착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속의 한 사람이었어서 1 년, 2 년은 고마움으로 지냈고요. 그다음에 한 3 년에서 7-8년 동안은 좀 억울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많이 바라는 건 아닌데 일반인의 대우가 아니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남한 분들의 감정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읽고 나서 욕하는 사람보다 그 뒤에서 몰래 차별하는 이런 것까지 느껴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대학교라는 과정을 나오고 그래서 7 년, 8 년, 이제 10 년 그리고 아이 키우고 아이를 낳으니까 또 사람이 좀 더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서 내가 이제는 나만 사람이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제 아이를 키우고 지금은 17 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있는 게 사회다. 어느 세상이나.' 그리고 그 모든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나가는 거는 본인의 노력에 달렸다. 이거 알고 있어서 이제는 좀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